어쨌든 장사꾼들이에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조선 말이라고 해요. 1800년대. 요때 각회 집주름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이 각회 집주름 하면 이 사람들은 자, 장사꾼들 중에서 이제는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소개시켜주는 장사꾼이 나타나요. 이제 업종이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각회 집주름이라고 했고, 자, 이 각회 집주름,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무소를 뭐라 그랬다? 네, 복덕방.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복덕방이 사실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럼 왜 방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지금처럼 이런 길거리에다가 사무실 내놓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어디서 이런 소개를 해줬죠? 집에서 소개를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방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도 방자 많죠? 노래방, 찜질, 방자 참 많더라고 보니까. 자, 이렇게 되다가, 자,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1961년도, 자, 이쪽으로 넘어가요. 나머지는 이제 뚝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들어보셔야 돼요. 소개영업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가 해방이 되면서 완전히 법 적용이 빠져버렸지. 해방되고 나서는 일단은 그 법에 대한 적용이 완전히 그 무주공산이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61년도 때 소개영업법이 생긴다. 그래서 이때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을 부동산 소개업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곳을 뭐라 했냐면, 자, 부동산 소개소라고도 했습니다.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이 간판을 좀 보셨을 거예요. 어제 보니까 나이 한 50대 후반쯤 되신 그 수강생 분이 계셨는데 이 간판 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안에서 강의에 올라왔는데, 자, 여의도, 아직도 거기가 재건축이 안 된 걸로, 재건축 됐나 모르겠네. 여의도 그 아파트 있죠? 그 여의도 그 공영 아파트인가 거기 시범 아파트에 아직 거기 그 재건축 안 됐죠? 거기 아파트 진짜 튼튼하게 지은 거 아세요? 그 못도 안 들어가요, 거기는. 가보셨어요, 그 아파트? 네, 거기가 그때 70년대 때 아파트인데 독일 기술로 아마 지은 걸로 제가 기억해요. 아파트 진짜 튼튼해졌어요. 거기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소개소라는 간판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쪽에 갔다가. 자, 이제 지금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직업 소개소라는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는 부동산 소개업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신고제 아무나 다 부동산 소개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누가 주로 많이 했다? 주택가는 나이 들어서 퇴직한 사람들. 그리고 자,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쪽은 주로 누가 있었다 그랬죠? 얘네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 쪽도요, 거의 다 조폭업계예요. 이거 쫓아낸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지만 2000년도 넘어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확 활성화되거든요. 그때 뭐 국민 자격증이 우쩌너쩌 하면서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거기 이제 여기 거의 아파트나 이런 데가 거의 지역 주민들이 이제 퍼져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지역 주민이 아니고 다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대부분 쫓아냈어요. 자,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 요때 1983년도 때 부동산 중개법이 생기고 그 부동산 중개법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회 시험이 언제 있었다 그랬어요? 85년도 때 1회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때는 며칠만 공부하면 됐었냐면 일주일만. 좋았죠. 근데 사실은
이 80년대 때 1회 시험은요, 새로운 사람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여기 기존에 있던 서기영어법에서 지금 영어를 하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하니까 너네들 좀 자격증 공부 좀 해서 따놔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응시를 많이 안 했어요. 안 하고 다른 엉뚱한 사람들이 응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은행의 대리 출신들, 은행 직원들 많이 응시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서 85년도 때 1회 시험 써. 근데 머리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 있다고요. 지금 몇 회예요? 37회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가 좀 안 맞죠? 숫자가 안 맞죠? 왜 이렇다 그랬죠? 이거 얘기 안 했나? 옛날에는 한 해 걸러 시험 쳤어요. 그러니까 2년마다 시험 쳤어요. 2년마다. 이게 9회 때까지. 그래서 2년마다.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한 해 걸러 2년 기다렸다가 그러다가 10회 때부터 매년 시험을 보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마 기회가 있을 때 아마 얘기할 거야, 아마. 자, 그러다가 지금은 뭘로? 공인중개사법으로 나온다. 자, 이게 대충 보면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소개영어법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나중에 조금 이따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이제부터는 교재. 자, 일단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자, 지금 부동산 중개법에서 공인중개사법으로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정이 뭐예요? 제정은 만드는 거다. 목적은 뭐라 그랬죠? 이유다 그랬죠. 자,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이유. 한동안 시험 문제 자주 나왔었는데 요 근래는 좀 잘 안 나와요. 근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제정 목적. 누구의 업무? 공인중개사 업무. 자,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 자, 공인중개사 업무 중에서 하는 정하여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밑줄 쳐놓으세요. 이제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요거다 끊고 밑줄 네 가지로 여기 지금 세 가지로 했는데 네 가지로 일단 여러분 제가 끌어볼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 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죠. 아니, 이 법은. 자,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점성 높이는 거죠. 자, 아까 소개영업법 시절부터 부동산 소개업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라 그랬어요? 주택가 같은 경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었으니까 퇴직한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부동산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거의 없었고 교육 같은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약서도 엉망으로 쓰고 막 그러죠. 자, 이래서 전문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자, 아까 조폭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이 건전했다. 건전하지 못했다? 건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건전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하나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3월 달부터는 말장난을 치게 될 거예요. 어제 다른 학원에 1차 합격자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4년째 공부를 했었어요. 4년째 1차에서 작년에 1차 합격했어요. 그분이 중개사법이 점수가 안 나왔대. 작년 중개사법 사실 좀 치웠거든요. 60몇 점밖에 안 나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제 수강상은 사실 아니었고,
다른 학원에서 1년인가 공부하고 혼자서 또 3년 공부하고 그래서 일단 1차원 합격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아까 교재 읽으라 그랬죠? 교재만 계속 읽었어요. 요약집 탁 사다가 놓고 여러분들 이제 한 2년 정도 공부하다 보면 내용은 대충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니까 요약집 딱 사다 놓고 요약집만 계속 읽는 거예요. 뭘 하느냐? 문제를 안 푸는. 문제 푸는 그걸 뭐라 하나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잠깐 그분하고 상담을 좀 했었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문제집을 지금 사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지금부터 풀어보라 그랬어요. 그걸 왜 그러냐,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 풀면 일단 안 돼요. 물론 학원에서 그 선생님들이 프린트 내줘가지고 그거는 이제 연습하고, 근데 그분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중개사법을 왜 점수가 그밖에 안 나왔냐? 작년에 되게 쉬웠는데, 자, 이렇게 이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말장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이거를 건전을 공정하게 뭐 이런 식으로 바꿔요. 3월달부터 할 거예요, 이거. 틀립니다. 재밌어요, 이거 말 바꾸기 시작하면.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안 풀고, 이런 문제 연습을 안 하고, 이렇게만, 내용만 쭉 간다면, 나중에 보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죠.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게. 아무리 내가 교재를 10번을 읽어도 문제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 연습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3월달부터는 아마 이거에 대한 부분도 연습할 겁니다. 자, 지금은, 이 재정 목적이 이렇다? 라는 것만 일단 부분을 넘어가고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공법에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법을 공부하려면 법의 구조는 알아야 된다. 자, 일단 우리가 법령하면 보통 법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요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법령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법은 어디서 만드는 거? 법 어디서 만든다 그랬어요? 국회. 그래서 국회는 뭐라 해요? 입법기관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긴 만드는데 지가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큰 틀만 만들어요. 아웃라인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법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위임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국회에서 만든 법을 세부적인 것을 어디로 위임시키냐면 대통령한테 위임시켜요. 그래서 대통령이 세부 규정을 일단은 만들게 됩니다. 자, 요걸 벗어나면 안 돼요. 요 벗어난 테두리 안에서 세부 규정을 만들어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런다? 시행령이라고 그러고요. 시행령. 시행령은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좀 바쁘죠? 맨날 회의도 나가고, 지금 아직 중국에 있는 것 같은데, 회의도 나가고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대통령이 다시 밑에 위임시킵니다. 자, 그럼 대통령 밑에 누가 있어요? 네, 장관들 있죠. 그럼 그 장관들은 행정부처죠? 행정부처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다 짜는 겁니다. 행정부처에서. 자, 그래서 행정부처에서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자, 여기는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부령이라고 해요. 부령. 행정부처에서 만든다 그래서 부령. 부령이 뭐예요? 시행규칙입니다. 행정부처에서 만드는 법을 시행규칙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어디서 만든다? 행정부처에서 만든다 그래서 부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은 한 사람이니까 이름 쓸 필요가 없는데 행정부처는 10몇 개인데 17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다는 건 표시해줘야죠. 그래서 담당 부서명이 붙어요. 자, 공인중개사법은 어느 부서 담당? 국토교통부 담당.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시행규칙을 어디서 만들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법무부에서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무부령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법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하면서 또 나중에 법전 같은 거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적어도 법의 구조는 이렇게 연결된다는 구조는 알고 넘어가야 되고 공부할 때 이게 또 필요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위법령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간다.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고?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부령, 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법령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문제가 안 나오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 제가 가끔 모의고사 때 넣어요. 요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옛날에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뭐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위임시키는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말 바꿔서 뭐뭐는 국토교통으로 정한다. 이렇게 살짝 바꿔놔요. 거꾸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20몇 때까지 나왔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 때 몇 가지 한번 넣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이렇게 요 법령 하면 요거를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근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각 지역별로.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각 지역별로 그럼 요거는 너네들이 알아서 정해라. 그래서 각 지역별로 범위를 정해놓고 지역별로 법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만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 그런다? 네, 조례라고 하는 거죠. 자, 조례는 다시 자, 우리가 광역조례하고 뭐가 있어요? 기초조례 이렇게 있죠. 자, 광역지자체, 시도, 특별시군시도 거기서 만드는 것을 뭐라 그러고? 시도조례.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 시군구 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기본적인 겁니다. 자, 요거는 시군구 조례 이렇게 된 거예요. 조례는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큰일 나죠. 네. 서울과 경기도가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조례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법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시행규칙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공법 선생님이 저도 이제 나중에 저쪽 뒤에 가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시행규칙이 워낙 많으니까 보통 요 단계에서 많이 강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시험 문제 나오냐면 시행규칙까지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법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얘기할 겁니다. 공부 안 한 것에 나오면 어떻게 하라? 찍어라. 선생님 욕하지 말고 저한테 40문제 중에서 공부 안 한 범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두 문제 나와요. 근데 수업이 아니고 시험 보면서도 선생님 욕해요. 이런 거 강의 안 했다고. 근데 욕하지 말고 안 한 건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까지 강의를 하는데 힘든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나 출제 범위는 어디까지 해요? 여기까지가 출제 범위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조례는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조례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은 알고 넘어가시라. 자, 그러면 구성은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보겠습니다. 이것도 교재 없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18페이지 있죠? 네, 거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시험 문제 딱 2번 나왔나? 그렇게 크게 빈도수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돼요. 아, 이게 이런 어떤 거구나 라는 것은 알아두시고 마셔야 돼요. 제가 가끔 교재 없으면 해놓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한번 적어 놓으세요. 맨 밑에다가. 자, 자 봅시다. 공인중개사법은 일반법, 기본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배우는 거랬어요? 부동산 중개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는 기본적으로 어느 법이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다른 법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공법에는 무슨 법 배웠어요? 국토개혁법 시작했나요? 자, 부동산 중개, 국토개혁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란 얘기죠. 부동산 중개는 어느 법이 적용된다? 여러분 지금 배우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법은 일반법 혹은 기본법이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민법과 상법에 있어서는 특별법적인 성격이다. 특별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뭐 이런 거. 자, 민법에 보면 민사 특별법이 있죠. 이 얘기를 제가 12월달 강의할 때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민사 특별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민법에서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임대차보호법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가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를 할 때 이 민법에 보면 임대차 규정이 있어요. 기본적인 임대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만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적용을 하고 관련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서 특별법 성격이다. 이 뜻은 무슨냐? 자, 부동산 중개는 뭐와 관계있다? 민사와 관계됩니다. 부동산 중개는 민사관계예요. 그러면 민사관계니까 원래는 뭐가 적용돼야 돼요? 민사의 기본법이 뭐예요? 민법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는 민사예요. 그때는 민법이 적용돼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특별한 법이 만들어져 있죠. 무슨 법이? 공인중개사법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관련 규정이 없으면 뭐가? 민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상법은 또 왜 이러냐? 자, 여기에 부동산 중개, 업자가 들어갑니다. 아까 업하면 뭐라 그랬어요? 장사. 장사와 관련된 법이 뭐예요? 상법이죠. 자, 그러면 중개업과 관련된 부분이 우선 뭐가 적용되고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고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상법이 적용되는 얘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비해서는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인 성격이다. 그 다음에 자, 중간법이다. 중간법, 공법적인 영역과 사법적인 영역이 같이 있다. 어제 공법은 누구와 누구 사이를 규율하는 거? 국가와 개인.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사법은 뭐예요?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구분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성격이 모두 있다. 이 세 가지가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에요. 시험 문제 딱 2번 정도 나왔어요. 실제 빈도수는 적지만 알아는 두고, 기초적으로 알아는 두고 넘어가야지만 된다 라고 해서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교재 19페이지에 용어의 정의 부분을 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시죠?